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음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원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노동을 알면 소통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 어떻게 보면 OECD 국가에서 전무하다라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서투른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동과 근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로라고 하면 어떤 해석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떤 해석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은 근로자신가요? 혹은 노동자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노동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자 그러면 대부분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꾼, 막일하는 사람, 식당 일하는 사람 이렇게 평화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들여다놓고 보겠습니다. 자, 근로를 네이버 검색창에다 놓고 치면 6글자로 나옵니다. 부지런히 일함 이렇게 나옵니다. 근면할 근자에 힘쓸 노자니까요. 반면에 노동을 치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을 지칭하고 있지만 근로는 좀 수동적 의미를 좀 갖고 있고 노동은 능동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는 도구적 의미를 그리고 노동은 주체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때, 거리 투쟁을 할 때 구호에서 보면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근로자다,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로라는 의미가 사실은 삼국시대에도 나왔었던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에 대한 권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앞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런 반면에 근로자의 의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법적 기준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08년도 사진인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면인데 정중앙에 계신 분이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고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한국노총위원장, 왼쪽에 민주노총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경영자협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서 계십니다.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노동을 바라보는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사용자라면 혹은 근로자라면 노동자라면 나름대로 처해지는 환경에 따라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단지, 수배 전단지 내용인데요.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전봇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뭐 신장 172, 그 체격은 건장하고 노동자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카메라에 선생님이 계신데 수배 전단지에
키 170에 체력은 건장하고 카메라만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고작 이렇게밖에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풍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이라는 단어는 힘쓸 노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노동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삶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라는 단어가 왜 노동이라는 단어가 반대적으로 혐오적이고 근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냐면 해방 직후에 이제 그 남북이 갈리면서 북한에 이제 지금도 노동당이 있고요. 지금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이 노동신문이고 또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근로정신대, 근로위안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라는 차원에서 근로를 그대로 옮겨와서 쓰고 있다. 이렇게 혹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진보 진영에서 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의 그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작년에 한 뉴스 방송에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팩트체크를 통해서 한번 노동과 근로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했었는데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라고 헌법 제3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 한 10회 정도 나옵니다. 헌법에 총틀어서 근로라는 단어가 10회 정도가 나오는데 10회, 열 몇 번 정도가 등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 이런 것들의 정의 실현 이러한 그 공약 부분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 법무부 장관이 잠깐 이런 것들을 어필했던 적이 또 있어 방송을 통해서 어필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교육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노동에 대한 교육을 거의 안 시킵니다. 안 시켜왔습니다. 자, 노동이라는 단어,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단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전태일 열사인데요. 1970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했죠. 서울에 가면 전태일로가 있고 길이 있죠. 올레길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상도 세워지고 그게 10수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최초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운동성으로 계몽운동으로 시작을 하다가 조례를 담아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서울 중고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노동교육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가 총 63종이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 될 텐데요. 그래서 노동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에서 관변단체인데 62종을 다 수거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여다보니까 17,2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노동, 근로를 언급한 페이지가 총 합쳐서 17,200페이지 중에서 100페이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자본의 비중은 약 4배 정도, 4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교육 비중이 수십 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십 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노동의 기본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 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고용노동부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고용자는 원래 노동부였는데 원래는 그게 근로부였습니다. 근데 근로부에서 노동부로 바뀌고 그 앞에 이명박 정권에서 고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고용노동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노동과 근로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서도 그 가치의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교육에 대한 실태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프랑스, 독일 노동교육은 어떨까? 두 가지 나라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노동 문제에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지금 선진국의 그런 나름대로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1년에 6번에 걸쳐서 모의 교섭 훈련을 합니다. 스스로 노동조합 간부를 선출을 하고 경영자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를 대부분 선호합니다. 마치 벌칙으로 경영자 대표가 되는 것처럼 대부분 10분의 1 정도가 경영자 대표가 되고요. 나머지 90%가 대부분 노동자 그리고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교섭과 토론을 통해서 이제 성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아주 공부를 오래 하시고 그 박사신데 그분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뜨고 계시죠.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내놓으라 하는 석학들이 많은 이제 제안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현장에서만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쓴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는 없고 독일에 있는 세 가지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교육이고 두 번째가 정치교육, 세 번째가 생태교육인데 두 번째 정치교육을 놓고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0살쯤 되는 아이들한테 이런 지역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학교의 문제들을 토론하게 하고 그것을 불만사항들 그리고 의제를 담아서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역에 반영이 되고 사회에 반영이 되고 국가에 반영이 돼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실행할 준비하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집회, 데모하는 걸 가르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릴 때부터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집회가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일시적으로 사회에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이익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조합의 집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시하지 않는다는 악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집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한민국 노동조합 집회는 뉴스에 약 3초가량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저도 상당수 이렇게 한번 TV 화면에 많이 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부분 한국노총은 오늘, 민주노총은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10만이 모여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전에 나오는 뉴스가 대부분 뭐냐면 현 정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정권에서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을 한참 10분 이상을 몇 컷을 보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이런 경제 위기에 참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해놓고 난 다음에 노동조합이 집회를 했다. 임금 투쟁을 했다. 이거를 3초 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조합은 경제가 어려운데 지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밖으로 튕기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론의 자유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고등학교 시민사회 법률이라는 그 교과서가 있는데 3분의 1 분량을 통해서 일터에서의 투쟁과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18세가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학교에서 이런 정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 교육이란 것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 결국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런 말 독일의 예를 들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성교육은 기본적인 나와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치교육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생태교육, 그건 뭐 자연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수많은 교과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없고 독일에 있는 세 가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나라들이 왜 어릴 때부터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하고 이런 집회 문화, 토론 문화, 시위 문화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학교에 있는 교장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찰 노조가 있고 소방관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판사 노조가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군인 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벨기에,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으면 굉장히 조직이 투명해집니다. 그만큼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부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조직이 되어가고 있을까? 국민으로 왜 이렇게 외면을 받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조직도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의 언론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의식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워낙 노동교육이 전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일터를 지키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 사회적 가치,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국가를, 사회를 상대로 딜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워낙 이런 근로조건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권에 대한 쟁취, 배신감 이런 것들에서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에 대한 주장을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조합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좀 이따 나올 이야기인데 계속 노동조합의 범위가 확대된다?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데 어떻게 노동조합의 범위가 확대가 될까? 노동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핀란드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08년도에 내방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테투 사브라니엔이라는 여성 차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핀란드는 교육의 메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국가에서조차도 노동조합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장관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수파 정치인으로 유명한 그리고 덕망이 있는 정치인으로 불리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법을 좀 개정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총리도 내가 총리가 되었는데 조합비를 내고 싶다. 노동조합비를 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여담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인터뷰 중에서. 그리고 원래는 장관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장관 신분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었는데 총리가 되니까 이제 지배계급으로 분류가 되면서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리가 돼서 지배계급이 되어버린 게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이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급 이상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약 7, 80%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유형도 우리나라에서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10%만 가입해 있습니다. OECD 36개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대만의 약 4분의 1, 그리고 일본과 싱가포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한국 노동자들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연간 노동시간 일이 독일의 약 700시간 이상을 일을 더합니다. 보통 4.5개월 정도를 일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1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 후진국에서 벌써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동자, 심지어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떤 여성 청소 노동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10살짜리 딸아이한테 엄마가 하는 대화가 청소 노동자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노동자 되는 거야. 그 드라마 중간에 종영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이렇게 항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노동인권이 잘 발달된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뭇 다르다는 말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노동에 관련 사전적 의미와 그리고 선진국의 노동 교육 실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청년부터 노동인권을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전국에서도 이렇게 사회협력기구에서 어떤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리고 알바 수첩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대한민국의 7, 80%, 8, 90%가 어떤 노동자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동과 밀접한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조차 심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갈등 천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질 건데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일자리가 없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첫 강의로 미래형 일자리 관련돼서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뭐 사라질 직업, 뭐 남아있을 직업, 뭐 생겨날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AI가 대신하고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긴 하죠. 이것을 잘 극단적으로 그리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계 파괴 운동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이제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을 좀 우려하고 실질적으로 실직의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불안하니까 기계를 전국을 다니면서 부셨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국가를 향해서 그리고 기업을 향해서 부르짖던 약 7년 동안 6년 반 정도에서 이루어졌던 운동인데 사실상 그렇게 기계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더 큰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더 이렇게 오히려
더 일자리가 안정이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혜택을 봤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많은 일자리가 AI한테 뺏길 거다, AI가 대신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노동조합 활동이 대부분 어떤 고용의 안정 혹은 일자리의 어떤 정년의 보장 이런 것들로 지금 투쟁이 이제 모두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노동의 어떤 다양화, 다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되고 잡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잡 쉐어링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게 불과 16년밖에 안 됐습니다. 주 40시간이 된 게 이제 16년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40시간 그럼 주 5일자라고 하는 건데 주 5일자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8시간 곱하기 5일을 하니까 이게 40시간이 된 거지 6시간씩 해서 7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걸리는 건 아닌데요. 사실상 그래서 요즘 뭐 52시간이 법조에 한다, 68시간이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주 44시간에서 48, 44, 41로 오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거대 노조들이 임금에 대한 보전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는 2017년도 대선 전국에서 정의당이 주 35시간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30시간 점차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절대 노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아무리 기계 한 대가 사람과 같은 똑같은 기계 한 대가 1000대의 자동차를 만든다 할지라도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다. 바로 소비입니다. 자동차를 못 사잖아요, 기계는. 바로 이 소비가 있어야지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기업과 자본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유형이든 무형이든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을 감안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노동의 일자리는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I 시대가 오면 그와 상반된, 그에 수반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저는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고임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의 고임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대 노조인 자동차 회사에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 보통 1억 정도의 임금을 가져갑니다. 세금 떼고 한 9,700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자신의 임금을 보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확산이 되고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을 줘도 나머지 4천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복지와 사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면 일자리는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번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맛을 한번 봤죠. 그게 바로 재난소득입니다.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바로 그래서 국민당 40만 원, 50만 원씩 기본적으로 소득을 줘야 한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지금 실업급여를 일정부 대상자들한테 주고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 웬만한 자격이 되면 40만 원, 50만 원씩 주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AI가 가져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노동의 침체로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진 않습니다만은 차차기 대선 전국에는 노동이 최고의 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노동에 대한 공약, 노동 복지에 대한 공약이 최우선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소득,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노동,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좀 불만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이런 노동의 침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은 큰 걱정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과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 강연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내 일터, 내 일자리, 일거리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복지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